제 아들을 푼 돈에 팔아넘기시려고 했다고요. 이 노인네가 노망이 났나 헛소리를 하고 있어. 한 아파트 커뮤니티 센터 안에서 소란이 일어났다. 저는 35년 동안 제가 쓸모없는 존재여서 부모에게까지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어요. 운명의 장난일까? 한평생을 찾아 돌아다녔던 아들이 눈앞에 나타났다. 새벽 5시 도시의 잠든 빌딩들 사이로 희미한 빛이 스며들 때면 박노인은 이미 경비실 의자에 앉아 있었다. 78세의 구부정한 어깨는 세월의 무게를 고스란히 담고 있었고 깊이 패인 주름들은 그가 살아온 인생의 지도와 같았다. 아, 또 저 영감이 일찍 나왔네. 출근길 주민들의 수군거림이 귓가를 스쳐갔지만 노인은 이미 익숙해진 듯 담담했다. 오히려 그의 시선은 가슴 주머니 속 깊은 곳에 고이 접어 넣어둔 낡은 편지에 머물러 있었다. 편지지는 누렇게 바랜 지 오래였고 접힌 자국마다 세월의 흔적이 깊이 밴 채로 남아 있었다. 그 편지를 만질 때마다 박노인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렸다. 마치 깨질 듯한 소중한 것을 다루는 사람처럼. 아내 순자가 남기고 간 마지막 흔적이었기에 1951년 겨울 피난길에서 아내는 갓난아이였던 아들을 품에 안고 사라졌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 생이별은 흔한 일이었지만 박노인에게만은 평생을 관통하는 아픔이었다. 그리고 아내가 남긴 편지 한 장. 그 안에는 절망과 미안함이 섞인 글귀가 적혀 있었다. 아들을 지키지 못했어요. 누군가 데려갔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한 어머니의 절규와 남편에 대한 사죄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박노인은 편지를 읽을 때마다 아내의 떨리는 손글씨를 따라가며 그때의 상황을 상상했다. 아마도 아내는 마지막 순간까지 아들을 품에서 놓지 않으려 했을 것이다. 하지만 전쟁이라는 거대한 소용돌이 앞에서 한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너무나 미미했다. 아파트 주민들은 박노인을 그저 경비 아저씨로만 여겼다. 때로는 택배를 늦게 전달했다며 짜증을 내기도 했고, 때로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지나쳤다. 하지만 박노인은 그런 시선들을 담담히 받아들였다. 세상에서 자신의 자리가 어디인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경비 아저씨, 507호 택배 언제 가져다 줄 거예요? 30대 직장 여성의 까칠한 목소리에 박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 정중했고 예의 바랐다. 하지만 그 여성은 이미 돌아서서 휘발유 냄새와 향수 냄새를 남긴 채 사라져버렸다. 경비실로 돌아온 박노인은 다시 가슴 주머니에 편지를 만졌다. 그럴 때마다 그의 마음속에는 희미한 희망의 불꽃이 타올랐다. 언젠가는 내 아들을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78년의 인생 중 절반 이상을 그 희망 하나로 버텨온 박노인이었다. 시골에서 농사를 짓다가 상경한 것도 이 아파트. 경비 일을 시작한 것도 모두 언젠가 아들이 자신을 찾을 수 있도록 한 곳에 머무르기 위함이었다. 저녁 무렵 서쪽 하늘이 붉게 물들 때면 박노인은 아파트 정원의 벤치에 앉아 편지를 다시 꺼내 읽곤 했다. 가로등 불빛 아래서 아내의 글씨는 더욱 선명해 보였고 그때마다 박노인의 눈가에는 어김없이 눈물이 맺혔다. 순자야, 우리 아들은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혼잣말은 저녁 바람에 흩어져 사라졌지만 그의 마음속 그리움은 오히려 더욱 깊어져만 갔다. 27년간 같은 자리를 지키며 살아온 박노인. 그의 하루하루는 반복되는 일상이었지만 그 속에는 아들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이 깃들어 있었다. 밤이 깊어가면서 아파트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갔다. 박노인도 경비실의 작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낡은 형광등이 깜빡거리는 소리와 함께 그의 마음속에서도 희망과 절망이 번갈아가며 깜빡였다. 내일은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렇게 박노인의 하루가 끝나갔다. 낡은 편지와 함께 변하지 않는 희망과 함께
아직 그는 몰랐다. 곧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만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낯익은 얼굴. 3월의 봄볕이 따스하게 내려앉은 어느 토요일 오후 대형 이사 트럭이 아파트 단지 앞에 멈춰 섰다. 박노인은 경비실에서 나와 이사 트럭을 바라보았다. 새로운 입주민이 오는 날이면 그는 항상 조금씩 긴장했다. 혹시나 하는 마음 때문이었다. 1203호로 이사 오는 김준호 씨 맞죠? 트럭에서 내린 남자는 키가 훤칠하고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다. 35세 정도로 보이는 그는 깔끔하게 빗어 넘긴 머리와 날카로운 인상을 가지고 있었다. 박노인이 다가가자 남자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이곳에 살게 될 김준호입니다. 그 순간 박노인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김준호의 얼굴을 정면으로 마주한 순간 무언가 강렬한 기시감이 전신을 관통했기 때문이다. 특히 그의 눈매 마이너스 살짝 치켜 올라간 눈꼬리와 깊이 있는 눈동자는 박노인이 꿈속에서 수없이 그려왔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었다. 아, 네, 안녕하십니다. 박노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급히 고개를 돌려 평정심을 되찾으려 했지만 김준호의 모든 움직임이 낯설지 않았다. 손을 주머니에 넣는 습관, 말할 때 살짝 고개를 기울이는 모습, 심지어 걸음걸이까지도.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어디 출신이신지. 박노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김준호는 이미 이사짐을 확인하느라 바빴다. 서울 토박이에요. 죄송하지만 이사짐 정리가 급해서 나중에 자세한 인사드릴게요. 김준호는 예의 바르면서도 거리감을 두는 말투였다. 하지만 박노인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더욱 확신에 찼다. 저 어깨선. 내가 어렸을 때와 똑같아. 이사가 한창 진행되는 동안 박노인은 경비실에서 계속해서 김준호를 관찰했다. 김준호가 이사업체 직원들과 대화하는 모습, 박스를 들고 오르내리는 모습, 심지어 잠깐 물을 마시며 쉬는 모습까지도 박노인의 눈에는 소중한 단서처럼 보였다. 저 사람 변호사래요. 대형 로펌에 다닌다던데. 마침 지나가던 주민 한 명이 중얼거렸다. 박노인은 귀를 쫑긋 세웠다. 변호사라. 내 아들이라면 그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지.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확신과 희망이 자라나고 있었다. 오후 늦게 이사가 마무리되고 김준호가 경비실 앞을 지날 때 박노인은 용기를 내어 다시 말을 걸어보았다. 변호사님이시라고 들었는데 정말 대단하십니다. 김준호는 잠깐 걸음을 멈추고 박노인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박노인은 김준호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무언가를 포착했다고 느꼈다. 마치 자신을 알아보는 듯한, 아니면 무언가를 찾는 듯한 시선. 아, 네. 그냥 먹고 살려고 하는 일입니다. 김준호의 대답은 겸손했지만 그의 표정에는 미묘한 변화가 있었다. 박노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처음보다 조금 더 머물렀고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 했다. 그날 저녁 박노인은 경비실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가슴 주머니에 편지를 꺼내 몇 번이고 읽어보며 김준호의 얼굴을 떠올렸다. 정말 내 아들일까? 아니면 내가 너무 간절해서 닮은 사람을 아들로 생각하는 걸까? 새벽 2시쯤 박노인은 창문 너머로 1203호를 바라보았다. 아직 불이 켜져 있었다. 김준호도 잠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다. 혹시 저 사람도 무언가를 찾고 있는 건 아닐까? 다음 날 아침 김준호가 출근하는 모습을 보며 박노인은 더욱 확신했다. 정장을 입은 김준호의 모습은 당당하고 성공한 사람의 기품이 있었지만 동시에 어딘가 쓸쓸해 보이기도 했다. 마치 무언가를 계속 찾고 있는 사람처럼. 저 사람이 정말 내 아들일까? 박노인의 혼잣말은 봄바람에 실려 흩어졌지만 그의 마음속 확신은 오히려 더욱 단단해져 갔다.
27년간 기다려온 기적이 마침내 그의 앞에 나타난 것일지도 모르니까. 김준호가 이사 온 지 일주일이 지난 어느 화요일 오전, 박노인은 우편물을 분류하고 있었다. 각 호수별로 정리된 편지와 택배들 사이에서 눈에 띄는 하얀 봉투가 하나 있었다. 땡땡 대학병원이라는 로고가 선명한 봉투였는데 수신인 주소가 잘못 기재되어 있었다. 1230호. 1230호는 없는데. 박노인은 봉투를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수신인은 김준호였지만 호수가 잘못 적혀 있었다. 올바른 주소는 1203호일 것이다. 봉투는 꽤 두꺼웠고 중요해 보이는 의료진료 관련 서류인 것 같았다. 평소라면 박노인은 바로 올바른 주소로 재배달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은 손이 멈춰졌다. 김준호에 대한 궁금증이 날로 커져가던 차에 나타난 이 봉투는 마치 운명의 장난 같았다. 그냥 한 번만 봐도 되겠지? 박노인의 양심과 호기심이 한참 동안 싸웠다. 다른 사람의 우편물을 몰래 보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었다. 하지만 만약 김준호가 정말 자신의 아들이라면, 만약 이 봉투 안에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단서가 있다면, 결국 박노인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고 심장은 마치 북처럼 뛰었다. 봉투 안에는 건강검진 결과지와 함께 혈액형 검사 결과가 들어있었다. AB형, RH-. 박노인의 눈이 커졌다. 서류에 적힌 혈액형은 AB-RH 음성형이었다. 이는 극히 드문 혈액형으로 한국 인구의 0.1%도 되지 않는 희귀한 혈액형이었다. 그리고 박노인 자신도 바로 그 희귀한 AB-RH 음성형이었다. 이럴 수가. 박노인은 서류를 든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것을 느꼈다. 우연의 일치치기에는 너무나 명확한 증거였다. 희귀한 혈액형을 공유한다는 것, 그리고 김준호의 얼굴과 행동에서 느꼈던 낯익음까지 더해지니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였다. 하지만 동시에 의문도 들었다. 정말 이게 확실한 증거일까? 혹시 내가 너무 간절해서 우연의 일치를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건 아닐까? 박노인은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고 조심스럽게 봉했다. 그리고 1203호 우편함에 넣어두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한참 동안 진정되지 않았다. 그날 오후 김준호가 퇴근해서 우편함을 확인하는 모습을 박노인은 멀리서 지켜봤다. 김준호는 병원 봉투를 보더니 잠깐 미간을 찌푸렸다. 아마도 주소가 잘못 기재된 것을 눈치챈 모양이었다. 미안하다. 하지만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운명인지도 모르지. 박노인은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죄책감이 고개를 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귀한 혈액형이라는 사실은 그의 확신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다. 저녁 무렵 박노인은 가슴 주머니에서 낡은 편지를 꺼내 읽어보았다. 아들을 지키지 못했어요. 누군가 데려갔습니다. 아내 순자의 글씨가 평소보다 더 선명하게 느껴졌다. 순자야, 우리 아들을 찾은 것 같아. 정말 우리 아들을 찾은 것 같다고. 혼잣말을 하며 박노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27년 만에 찾은 실마리. 비록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에게는 충분히 희망적인 신호였다. 그날 밤 박노인은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졌다. 꿈속에서 그는 젊었던 시절의 아내 순자와 갓난아기였던 아들을 만났다. 아들은 자라서 김준호의 모습이 되어 있었고 순자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여보, 드디어 우리 아들을 찾았네요. 꿈속에서도 박노인은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새벽에 잠에서 깨었을 때도 여전히 그의 뺨에는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희망의 눈물이었다. 김준호의 혈액형을 확인한 지 사흘이 지난 금요일 저녁 박노인은 경비실에서 일지를 정리하고 있었다.
벌써 오후 8시가 넘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들떠 있었다. 김준호에 대한 확신이 날로 커져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경비실 문이 열리며 입주자 대표인 최 회장이 들어왔다. 60대 중반의 최 회장은 이 아파트의 실세로 통했다. 건설업으로 재산을 모은 그는 언제나 위압적인 분위기를 풍겼고 박노인 같은 경비원을 대할 때는 특히 거만한 태도를 보였다. 박경비. 최 회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명령조였다. 박노인은 일지에서 고개를 들었다. 네, 회장님. 요즘 새로 이사온 1203호 김준호 변호사 하나? 박노인의 심장이 빨라졌다. 왜 갑자기 김준호 이야기를 꺼내는 걸까? 네, 알고 있습니다. 자네가 그 사람한테 이상한 관심을 보인다고 하던데 괜한 헛소리 하지 마. 최 회장의 말에 박노인은 당황했다. 자신이 김준호에게 관심을 보인 것이 다른 주민들에게 알려진 모양이었다. 헛소리라니. 그냥 경비나 제대로 해. 괜히 남의 사생활에 관심 갖지 말고. 하지만 최 회장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박노인의 반응을 유심히 살펴보며 한마디 더 던졌다. 그 청년은 내 아들이 아니야. 박노인의 눈이 커졌다. 자신이 김준호를 아들로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최 회장이 어떻게 알았을까? 더욱 놀라운 것은 다음 말이었다. 내 아들이 그 고아원에 있었던 건 맞지만 말이야. 순간 경비실 안이 정적에 휩싸였다. 박노인은 최 회장을 멍하니 바라봤다. 지금 무슨 말을 한 것인가? 자신의 아들이 고아원에 있었다는 것을 최 회장이 어떻게 알고 있다는 말인가? 회장님, 그게 무슨...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괜한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다. 최 회장은 자신이 실수했다는 것을 깨닫고 급히 말을 돌렸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박노인의 귀에는 내 아들이 그 고아원에 있었던 건 맞지만이라는 말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회장님, 제 아들을 아십니까? 제 아들이 어떤 고아원에 있었다는 걸 어떻게...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냥 소문으로 들은 얘기야. 최 회장은 명백히 당황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함께 무언가 숨기려는 기색이 역력했다. 소문이라뇨? 누가 그런 소문을? 그만해. 더 이상 묻지 마. 최 회장은 목소리를 높였다. 그리고는 서둘러 경비실을 나가려 했다. 하지만 문 앞에서 다시 돌아서며 박노인을 노려보았다. 박경비, 정말 마지막 경고야. 괜한 짓 하지 마. 그 변호사한테 이상한 소리 하면 여기서 쫓겨나는 건 자네야. 최 회장이 나간 후 박노인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방금 일어난 일이 현실인지 꿈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최 회장이 자신의 아들에 대해 뭔가 알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다. 어떻게 회장이 내 아들 이야기를 알고 있지? 박노인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의문이 떠올랐다. 최 회장과 자신의 아들 사이에 어떤 연관이 있다는 말인가? 그리고 김준호는 정말 자신의 아들이 아닌 것일까? 그날 밤 박노인은 잠들 수 없었다. 최 회장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내 아들이 그 고아원에 있었던 건 맞지만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리고 왜 최 회장이 그런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일까? 새벽 3시쯤 박노인은 경비실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아파트 단지는 조용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폭풍이 일고 있었다. 27년 동안 품어온 희망과 최 회장의 경고 사이에서 그는 갈등하고 있었다. 내일은 뭔가 알아봐야 해. 박노인은 다짐했다. 최 회장이 감추고 있는 비밀을 밝혀내야 했다. 그리고 김준호가 정말 자신의 아들인지도 확인해야 했다. 27년간의 기다림을 헛되이 할 수는 없었다. 최 회장의 의미심장한 말을 들은 다음 날 박노인은 오랜만에 휴가를 냈다. 27년 동안 아파트 경비 일을 하면서 병가를 제외하고는 거의 쉰 적이 없던 그였기에 관리사무소에서도 의아해했다.
어디 아프신 곳이라도 있으세요? 아니요, 그냥 급히 볼 일이 있어서요. 박노인은 서둘러 아파트를 나섰다. 목적지는 경기도 외곽에 있는 천사의 집 고아원이었다. 27년 전 아내 순자가 사라진 후 박노인이 수소문 끝에 알아낸 곳이었다. 당시 전쟁 고아들이 많이 맡겨졌던 곳이기도 했다. 2시간 넘게 버스를 타고 가서 도착한 고아원은 예전보다 많이 낡아 있었다. 붉은 벽돌로 지어진 2층 건물은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고 마당에는 여전히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누구를 찾으셨나요? 현관에서 박노인을 맞은 것은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노수녀였다. 하얀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빗어넘긴 그녀의 얼굴에는 세월이 새겨놓은 주름들이 자비로운 미소와 함께 어우러져 있었다. 안녕하세요, 수녀님. 저는 27년 전에 이곳에 맡겨졌을지도 모르는 아이를 찾고 있습니다. 박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노수녀는 그의 절절한 표정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들어오세요. 차 한 잔 드시면서 이야기해요. 고아원 사무실은 작고 소박했다. 벽에는 수십 년간 이곳을 거쳐간 아이들의 사진들이 빼곡히 걸려 있었다. 노수녀는 박노인에게 따뜻한 차를 건네며 자리에 앉았다. 27년 전이면 제가 이곳에 온 지 얼마 안 된 시기였어요. 그때는 전쟁 직후라 아이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박노인은 가슴 주머니에서 낡은 편지를 꺼냈다. 그리고 아내 순자의 이야기, 갓난아이였던 아들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려주었다. 노수녀는 진지한 표정으로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혹시 기억나는 아이가 있으실까요? 잠깐만요. 노수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래된 파일 캐비넷으로 갔다. 먼지가 쌓인 서류들을 뒤적이더니 두꺼운 대장 하나를 꺼내왔다. 1951년 겨울. 페이지를 넘기는 소리가 고요한 사무실에 울렸다. 박노인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다. 27년간 찾던 답이 바로 그 책 안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다. 아, 여기 있네요. 1951년 12월 15일. 생후 6개월 추정남아. 이름 미상. 박노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날짜와 나이가 정확히 일치했다. 그 아이는 어떻게 됐나요? 노수녀의 얼굴에 미묘한 변화가 일었다. 마치 말하기 곤란한 무언가를 떠올리는 듯한 표정이었다. 분명 그 아이는 살아있었어요. 건강했고 똑똑해 보이는 아이였죠. 하지만요? 후원자의 손에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박노인의 심장이 멈춘 듯 했다. 후원자요? 네. 당시 우리 고아원에는 여러 후원자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특별히 그 아이를 좋아하셔서 입양이 아니라 그냥 데려가시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후원자가 누구였나요? 노수녀는 잠깐 망설였다. 그리고는 대장의 다른 페이지를 넘겼다. 최만호 씨였어요. 당시 건설업을 하시던 분이었는데 박노인의 머리가 하얗게 변했다. 최만호. 바로 아파트 입주자 대표 최 회장의 본명이었다. 어젯밤 최 회장이 보인 수상한 반응의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았다. 그분이 아이를 어떻게 했나요? 정말 키우셨나요? 노수녀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다.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은 아이들을 입양하는 게 아니라 뭘 하신 거예요? 아이들을 다른 곳에 팔았어요. 해외 입양이라는 명목으로. 하지만 실제로는 돈을 받고 아이들을 넘겨준 거였죠. 박노인의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자신의 아들이 인신매매의 희생자가 되었다는 말인가? 그럼 제 아들은? 하지만요. 노수녀가 박노인의 절망에 찬 표정을 보고 급히 말을 이었다. 하지만 그 아이만은 달랐어요.
최 씨가 데려간 지 며칠 후에 다른 고아원에서 연락이 왔거든요. 그 아이가 거기 있다고. 다른 고아원요? 네. 서울에 있는 소망의 집이었어요. 아마도 최 씨가 양심의 가책을 느꼈거나 아니면 다른 이유로 그 아이만은 제대로 된 곳에 맡긴 것 같아요. 박노인의 눈에 다시 희망의 빛이 돌았다. 그럼 제 아들이 살아있을 가능성이 충분해요. 소망의 집은 제대로 된 고아원이었거든요. 아이들을 잘 키워서 사회로 내보내는 곳이었어요. 노수녀는 박노인의 손을 잡았다. 포기하지 마세요. 아버지의 사랑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요. 언젠가는 반드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박노인은 눈물을 훔쳤다. 27년간의 의문이 조금씩 풀리고 있었다. 그리고 최 회장이 자신의 아들에 대해 알고 있는 이유도 이제 명확해졌다. 수녀님, 혹시 그 소망의 집 고아원은 지금도 있나요? 아니요. 10년 전에 문을 닫았어요. 하지만 그곳에서 자란 아이들의 명단은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고 있을 거예요. 박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해야 할 일이 명확해졌다. 보건복지부에 연락해서 소망의 집 출신 아이들의 명단을 확인하는 것. 그리고 최 회장과 직접 대면하는 것. 정말 감사합니다, 수녀님. 천만에요. 부디 아들분을 찾으시길 기도할게요. 고아원을 나서는 박노인의 발걸음은 올 때보다 훨씬 가벼웠다. 비록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자신의 아들이 최 회장의 손에 팔려나간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김준호. 혹시 그가 소망의 집 출신일까? 혹시 정말 자신의 아들일까? 버스 안에서 박노인은 다시 낡은 편지를 꺼내 읽었다. 아들을 지키지 못했어요. 누군가 데려갔습니다. 순자의 글씨가 평소보다 더욱 또렷하게 보였다. 순자야. 우리 아들을 거의 찾은 것 같아. 조금만 더 기다려줘. 고아원에서 돌아온 다음 날 박노인은 평소보다 일찍 경비실에 나왔다. 어젯밤 소망의 집 고아원에 대해 인터넷으로 검색해 본 결과 그곳이 1970년대까지 운영되었고 많은 아이들을 성공적으로 사회로 배출한 모범 고아원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오전 8시쯤 평소처럼 출근하는 김준호를 박노인은 멀리서 지켜봤다. 오늘따라 김준호의 모습이 더욱 간절하게 보였다. 혹시 그가 정말 소망의 집 출신이라면, 혹시 정말 자신의 아들이라면, 저녁 6시가 넘어서야 김준호가 퇴근했다. 박노인은 용기를 내어 그에게 다가갔다. 김준호 씨, 잠깐만요. 김준호는 걸음을 멈추고 박노인을 바라봤다. 그의 표정에는 미묘한 변화가 있었다. 마치 이런 대화를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한. 네, 무슨 일이세요? 경비실에서 혹시 잠깐 시간이 되신다면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박노인의 목소리는 떨렸다. 27년간 품어온 질문을 드디어 할 때가 온 것이다. 김준호는 잠깐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경비실에서 이야기할까요? 경비실에 들어선 김준호는 의자에 앉으며 박노인을 조용히 바라봤다. 박노인은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 한참을 망설였다. 김준호 씨는 혹시 부모님을 아십니까? 예상했던 질문이었는지 김준호의 표정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어딘가 체념한 듯한 미소를 지었다. 오히려 경비원 아저씨께서 저에 대해 궁금해하신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게 괜찮습니다. 사실 저도 아저씨를 처음 봤을 때부터 뭔가 느낌이 있었거든요. 박노인의 심장이 빨라졌다. 김준호도 무언가를 느꼈다는 말인가? 김준호는 깊은 숨을 쉬었다. 그리고는 마치 오랫동안 감춰뒀던 비밀을 털어놓듯 말하기 시작했다. 저 고아원 출신입니다. 박노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어떤 고아원이었나요?
소망의 집이라는 곳이었어요. 아주 어릴 때부터 거기서 자랐죠. 박노인의 눈이 커졌다. 바로 그곳이었다. 노수녀가 말한 바로 그 고아원. 이름도 제가 지은 겁니다. 본명이 뭔지도 몰라요. 김준호의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 축적된 슬픔이 담겨 있었다. 그곳에서 언제까지 계셨나요? 18세까지요. 그 후에는 장학금을 받아서 대학에 갔고, 지금까지 혼자 살아왔습니다. 박노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자신의 아들이 혼자서 얼마나 외롭게 살아왔을지 상상만 해도 가슴이 아팠다. 혹시 본인의 부모에 대해서는 전혀 몰라요. 김준호가 박노인의 말을 끊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동시에 어딘가 쓸쓸했다. 고아원 원장 수녀님께서 저에게 해주신 말씀은 단 한마디였어요. 내 부모는 널 사랑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박노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가슴 주머니에서 낡은 편지를 꺼내 김준호에게 내밀었다. 이걸 봐주세요. 김준호는 의아한 표정으로 편지를 받아들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펼쳐서 읽기 시작했다. 아들을 지키지 못했어요. 누군가 데려갔습니다. 편지를 읽는 김준호의 표정이 점점 변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점차 놀라움, 그리고 마지막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되었다. 이건 뭐예요? 제 아내가, 당신의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편지입니다. 김준호는 편지를 든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아버지라고 하시는 건가요? 김준호 씨의 혈액형이 ABRH 음성형이죠? 저도 같은 혈액형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얼굴. 제가 젊었을 때와 너무 닮았어요. 김준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편지를 읽고 또 읽으며 그 의미를 받아들이려 했다. 정말 제 아버지시라는 건가요? 박노인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27년간 당신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러나 김준호의 반응은 박노인이 기대한 것과 달랐다. 그는 편지를 박노인에게 돌려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죄송하지만 저는 이미 가족 따윈 없습니다. 준호야, 괜히 희망 주지 마세요. 35년을 혼자 살아온 사람에게 갑자기 가족이라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요? 김준호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오랜 세월 혼자 살아오며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버린 것 같았다. 저는 그냥 김준호입니다. 아무의 아들도 아무의 가족도 아닌. 김준호는 그렇게 말하고는 경비실을 나가버렸다. 박노인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27년 만에 아들을 찾았지만 그 아들은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으려 했다. 너무 늦었나? 그날 밤 박노인은 잠들 수 없었다. 김준호의 차가운 반응이 가슴에 깊이 박혀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한 가지는 확신할 수 있었다. 김준호는 분명 자신의 아들이다. 그리고 그 아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숨어 있을 것이다. 포기할 수 없어. 절대 포기할 수 없다. 김준호와의 대화 후 일주일이 지났다. 그 사이 박노인은 김준호에게 몇 번 더 다가가려 했지만 김준호는 냉담한 태도로 일관했다. 마치 그날의 대화가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다. 그러던 중 이달 마지막 주 토요일 아파트 정기 주민총회가 열렸다. 박노인은 평소처럼 총회장 정리와 음향 준비를 담당했다. 오후 2시 주민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다. 입주자 대표인 최 회장은 평소보다 더욱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연단에 올라섰다. 그의 옆에는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서 있었고 아래 객석에는 100여 명의 주민들이 앉아 있었다. 오늘은 여러 안건들을 논의해 보겠습니다. 회의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관리비 문제, 주차 문제, 시설 보수 계획 등이 차례대로 다뤄졌다. 박노인은 뒤쪽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런데 회의 막바지에 최 회장이 예상치 못한 말을 꺼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박노인의 심장이 빨라졌다. 갑자기 왜 자신 이야기를 꺼내는 것일까? 요즘 박 경비원이 주민들에게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박노인은 당황스러웠다. 특히 새로 이사온 1203호 김준호 변호사님께 불쾌감을 드렸다고 하네요. 김준호는 객석에 앉아 있었지만 아무 표정을 짓지 않고 있었다. 박노인은 그를 바라봤지만 김준호는 시선을 피했다. 박 경비원, 앞으로 나오세요. 최 회장의 명령에 박노인은 어쩔 수 없이 연단 앞으로 나갔다. 100여 명의 주민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다. 여기서 해명해 보세요. 김 변호사님께 무슨 말씀을 하신 거죠? 박노인은 입을 열려 했지만 최 회장이 먼저 말을 이었다. 거짓말로 동정을 끌려는 늙은이입니다. 자신이 전쟁 때 잃어버린 아들이라며 김 변호사님을 괴롭혔다고 하더군요. 주민들 사이에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누군가는 말도 안 된다고 중얼거렸고 또 누군가는 정신이 나갔나라고 수군거렸다. 회장님 잠깐만요. 박노인이 용기를 내어 말했다. 하지만 최 회장은 그를 무시하고 계속 말을 이었다. 이런 사람이 우리 아파트 경비를 맡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박노인의 큰 목소리가 총 회장을 울렸다. 주민들이 깜짝 놀라며 그를 바라봤다. 저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박노인은 가슴 주머니에서 낡은 편지를 꺼냈다. 그의 손은 떨렸지만 목소리는 단호했다. 이것이 제 아내가 남긴 마지막 편지입니다. 1951년 전쟁 때 제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민들의 웃음소리가 점차 사라졌다. 박노인의 진정성이 전해지고 있었다. 그리고 김준호 변호사님은 소망의 집 고아원 출신입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김준호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자신의 출신을 남들이 알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더 중요한 것은 박노인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김준호의 혈액형이 적힌 병원 서류였다. 김준호 변호사님과 제가 같은 희귀 혈액형입니다. ABRH 음성형. 한국 인구의 0.1%도 안 되는 혈액형입니다. 이제 주민들의 표정이 진지해지기 시작했다. 우연의 일치치기에는 너무 명확한 증거였다. 그리고 최 회장님. 박노인이 최 회장을 가리켰다. 최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회장님이 27년 전 천사의 집 고아원에서 제 아들을 데려가셨죠? 그리고 소망의 집에 다시 맡기셨고요. 총 회장이 정적에 휩싸였다. 최 회장은 당황한 표정으로 박노인을 바라봤다. 그게 무슨 소리야? 회장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잖아요. 내 아들이 그 고아원에 있었던 건 맞지만이라고. 주민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기 시작했다. 상황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고 있었다. 최 회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변명하려 했다. 그건 그냥 회장님 정말로 그 고아원에서 아이들을 데려가신 거예요? 한 주민이 질문했다. 다른 주민들도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최 회장을 바라봤다. 그때 김준호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다. 그는 천천히 연단 쪽으로 걸어왔다. 저는 김준호의 목소리가 총 회장에 울렸다. 저는 정말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박노인을 바라봤다. 박노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그리고 이분이 정말 제 아버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총 회장이 완전히 조용해졌다. 주민들은 숨을 죽이고 이 드라마틱한 상황을 지켜봤다.
27년 동안 저를 찾아 헤매신 거라면 정말 죄송합니다. 김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도 더 이상 차가운 척할 수 없었다. 최 회장은 이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주민들의 시선은 더 이상 박노인을 의심하지 않고 있었다. 오히려 감동받은 표정들이었다. 이런 일이 정말 있을 수 있구나. 27년을 기다렸다니. 주민들의 수군거림이 들렸다. 그리고 그중 한 명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곧 총회장 전체에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다. 총회장에서의 일 이후 아파트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주민들은 박노인을 보는 시선이 달라졌고 최 회장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품기 시작했다. 며칠 후 최 회장의 과거 고아원 관련 불법 행위가 제보를 통해 수사기관에 알려졌고 그는 결국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 총회 다음 날 일요일 아침 박노인은 경비실에서 김준호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젯밤 김준호가 내일 아침에 꼭 뵙겠다는 메모를 남겼기 때문이다. 오전 9시쯤 김준호가 경비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평소의 정장 차림이 아닌 편안한 캐주얼 복장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어젯밤 한잠도 못 잤다는 듯한 피로함이 서려 있었다. 아버지. 김준호의 첫마디에 박노인의 가슴이 뭉클해졌다. 어제까지만 해도 경비원 아저씨라고 불렀던 그가 이제는 아버지라고 불러주고 있었다. 준호야. 박노인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27년간 한 번도 불러보지 못했던 아들의 이름이 이렇게 달콤할 줄은 몰랐다. 김준호는 의자에 앉으며 깊은 숨을 쉬었다. 하룻밤 사이에 그의 마음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난 것 같았다. 어젯밤에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랬구나. 35년 동안 저는 제가 버려진 아이라고 생각했어요. 부모가 저를 원하지 않아서 고아원에 맡겨진 거라고. 김준호의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 마음 깊이 묻어두었던 상처가 묻어 있었다. 하지만 어제 아버지의 편지를 보고 그리고 27년 동안 저를 찾으셨다는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요. 저는 버려진 게 아니라 잃어버린 거였구나. 박노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아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았는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다. 준호야, 미안하다. 아버지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아니에요. 김준호가 박노인의 말을 부드럽게 끊었다. 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전쟁이라는 상황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김준호는 가슴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어젯밤 집에서 찾아낸 오래된 사진이었다. 이거 고아원에서 준 유일한 사진이에요. 아기 때 제 모습이라고 하더라고요. 박노인은 사진을 받아들고 자세히 들여다봤다. 흑백 사진 속의 아기는 분명 자신이 기억하는 아들의 모습이었다. 특히 그 눈매는 지금의 김준호와 똑같았다. 맞다. 맞아. 이게 우리 아들이야. 박노인은 사진을 가슴에 꼭 껴안았다. 27년간 그리워했던 아들의 어린 시절 모습이었다.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어요? 김준호의 질문에 박노인은 낡은 편지와 함께 가슴 주머니에서 또 다른 사진을 꺼냈다. 젊은 시절 아내 순자의 사진이었다. 이분이 내 어머니 순자다.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었어. 김준호는 어머니의 사진을 보며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35년 만에 처음 보는 어머니의 얼굴이었다. 어머니는 어떻게 되신 거예요? 박노인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어머니는 너를 잃어버린 충격으로 아프시다가 몇 년 후에 돌아가셨다. 그렇구나. 김준호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어머니를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이 아쉬웠지만 동시에 어머니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도 느낄 수 있었다. 아버지, 제 진짜 이름이 뭐예요? 박노인은 잠깐 망설였다. 그리고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박민수.
내 이름은 박민수야. 박민수. 김준호는 자신의 진짜 이름을 여러 번 중얼거려 봤다. 35년 만에 찾은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이었다. 좋은 이름이네요. 민수. 박민수. 그때 경비실 문이 열리며 몇 명의 주민들이 들어왔다. 어제 총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이었다. 박 경비원님, 어제 정말 감동받았어요. 27년을 기다렸다니. 정말 대단하세요. 아들분을 찾으신 것 축하드려요. 주민들의 진심 어린 축하 인사에 박노인과 김준호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어제까지만 해도 박노인을 무시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런데 최 회장은 어떻게 될까요? 한 주민이 물었다. 박노인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법이 판단할 일이겠죠. 저는 이미 제 아들을 찾았으니까요. 주민들이 나간 후 박노인과 김준호는 다시 둘만의 시간을 가졌다. 27년간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시간이 부족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이미 끈끈한 유대감이 형성되고 있었다. 아버지, 앞으로 어떻게 지내실 거예요? 김준호의 질문에 박노인은 잠깐 생각해 봤다. 글쎄, 계속 여기서 경비 일을 해야지. 이제 내가 어디 사는지 아니까 안심이 되거든. 아버지, 제가 모시고 살면 안 될까요? 김준호의 제안에 박노인은 놀랐다. 괜찮다, 민수야. 아버지는 이미 충분히 행복해. 아니에요. 35년간 혼자 살았으니까 이제는 가족과 함께 살고 싶어요. 김준호의 진심 어린 말에 박노인의 가슴이 벅찼다. 27년간 기다린 보상이 이런 것이었구나. 그럼 생각해 볼게. 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아버지를 기다리는 것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오후 늦게 석양이 아파트 단지를 물들일 때 박노인과 김준호는 정원의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27년간의 기다림이 끝나고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었다. 아버지, 어머니께 인사드리고 싶어요. 김준호의 말에 박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다음 주말에 어머니 산소에 같이 가자. 네, 어머니께 말씀드릴 게 많아요. 박노인은 낡은 편지를 다시 꺼냈다. 이제는 더 이상 슬픔의 상징이 아닌 가족의 사랑을 증명하는 소중한 유산이었다. 순자야, 우리 민수를 찾았어. 정말 의젓하게 잘 자랐다. 저녁 바람이 편지를 살랑이며 지나갔다. 마치 하늘의 순자가 대답하는 것 같았다. 고생 많았어요, 여보. 이제 우리 아들과 행복하게 사세요. 몇 일 후 최 회장은 과거 고아원 아동 인신매매 혐의로 경찰에 정식 입건되었다. 그의 범죄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아파트 주민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동시에 박노인과 김준호 부자의 이야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박노인은 여전히 아파트 경비 일을 계속했지만 이제는 주민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으며 일했다. 김준호는 주말마다 아버지를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냈고 2달 후에는 더 큰 아파트로 이사해서 아버지와 함께 살기 시작했다. 세월은 진실을 감출 수 있었지만 피와 사랑은 끝내 서로를 찾아냈습니다. 그해 겨울 순자의 산소 앞에서 박노인은 아들 민수와 함께 절을 올렸다. 27년간의 기다림이 끝나고 이제는 진정한 가족으로서의 삶이 시작된 것이었다. 낡은 편지는 여전히 박노인의 가슴 주머니에 있었지만 이제는 슬픔이 아닌 감사의 의미로 간직되고 있었다. 눈발이 흩날리는 그날, 박노인과 김준수 박민수 부자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집으로 돌아갔다. 길고 긴 이별의 시간이 끝나고 이제는 함께할 시간만이 남아 있었다. 아버지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내 아들아. 그렇게 27년간의 기다림은 마침내 해피엔딩으로 막을 내렸다. 사랑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반드시 서로를 찾아낸다는 진리를 보여주며